태풍 마이삭 소식부터 전해볼게요. 지금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향해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주도를 가장 근접해서 통과한 뒤에 자정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태풍이 가까워지면서 점차 그 위력이 느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영기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제주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점차 북상하면서 이곳 해안가에는 아주 거센 바람과 파도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빗줄기도 점차 굵어지며 태풍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은 초속 33.2m의 최대 순간 풍속을 기록했고 240mm에 가까운 많은 비도 내리며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마이삭은 현재 서귀포 남남동쪽 약 190km 해상에서 시속 19km로 북진 중입니다.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45m로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밤 9시쯤 서귀포 동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최대 풍속은 초속 43m에 달할 것으로 보여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태풍 북상 소식에 제주공항의 모든 항공편은 결항됐고 제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30여 곳은 원격 수업을 실시했습니다. 강한 바람과 함께 앞으로 20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릴 수 있어 침수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법한포구 앞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네, 이 시각 제주 상황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고요. 이번에는요, 기상센터를 연결해서 더욱 자세한 태풍 마이삭의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노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태풍은 강한 세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더욱 근접해 왔습니다. 내일 새벽 1시쯤 경남 거제 인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밤 사이가 이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에는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70에서 80mm의 매우 강한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현재 충청 남부와 남부지방에는 태풍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이 태풍 특보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앞으로 동해안을 따라서는 많게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전국에도 많은 곳은 3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는 초속 50m의 돌풍이 몰아치겠는데요. 초속 40m 이상의 바람은 사람이 제대로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자동차가 뒤집힐 정도입니다. 여기에 백중사리 기간까지 겹쳐서 제주 해상과 동해안을 따라서는 폭풍 해일의 가능성도 있으니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풍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오늘 이른바 회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대체 어떤 말들을 쏟아내는지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의 선동에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저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의 기간을 주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 나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정치가도 아니요, 또 사회운동가도 아니요, 저는 어떠한 무슨 사회를 이끌 그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만은 단지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해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역사와 진리 옆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일지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일단 자신을 계속해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기 전에요. 홍종선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일단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는 완치가 됐습니까, 코로나가? 일단 오늘 오전에 서울의료원에서 퇴원한 걸로 보면 병세가 분명히 호전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병에 걸렸나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12일에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처음 나왔어요. 그럼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자가격리 지침 어겼고요.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복역 중이다가 보석될 때 조건이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도 어기고
8.15 광복절 집회에 지금 참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틀 뒤에 17일에 확진 판정 받았죠. 그리고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다가 사실 이제 이게 뭐 코로나가 일단 나으면 한 열흘 정도 이상은 있어야 퇴원이 되는데 17일이었으니까 지금 열흘 지나서 오늘 오전에 퇴원을 한 겁니다. 근데 퇴원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오전 11시에 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한 이제 기자에게 6분가량 발언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도 보수 유튜버들과 극우 유튜버들과 전화 연결을 했는데 그때는 뭔가 목소리에 새소리도 나고 뭐 기침도 많이 했어요. 그것에 비하면 조금씩 하는 소리는 나지만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병상에서 퇴원하자마자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물론 마스크는 썼습니다. 보신 것처럼.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도 6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적절했을까요?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PCR 검사를 해서 다 음성이 완전히 될 때까지 환자를 입원시켰다가 퇴원시켰는데 언제부턴가는 이게 PCR이 양성이 나오더라도 바이러스 자체는 죽은 바이러스다 이러면서 그 퇴원을 시키는 기간을 좀 당겼어요. 혹시라도 그 중에서 일부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나온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100% 배제 못한다고 봅니다. 뭐 방역 당국에서 퇴원하면 퇴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더 연장하고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원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몸 안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은 방역상으로는 좀 잘못됐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퇴원은 하더라도 조심을 해야 한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정기석 박사님 말씀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거든요. 예전 초창기에 감염 양성이었던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과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이분이 이제 덧붙이는 건 그거예요. 음성 판정을 받고 나간 이후에도 다시 재발 가능성은 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에 그 치료를 받고 나와서 스스로 자가격리를 해주는 게 도리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우리 세금으로 치료받고 나오셨지 않습니까? 네. 8.15 집회가 이제 어떤 코로나의 어떤 그 증폭을 도왔다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 인정 안 한다 치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게 또 전광훈 씨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도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지금 나와서 저렇게 하시니까 좀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고, 근데 혹자는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나마 마스크라도 썼으니까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그러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좀 짚어볼게요. 6분 정도의 발언 중에서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전광훈 목사는 대체 무슨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는데요. 이 정광훈 목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금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그리고 거짓, 평화 통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 달의 말미를 주겠다고 하면서요. 이 한 달 동안 내가 지켜보겠다. 지켜본 결과 계속 이런 국민을 기만하는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내가 순교를 하겠다. 목숨을 던지겠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사과를 촉구한 겁니다. 한 달의 말미를 주겠다. 대통령한테. 흡사 선전포고 같기도 해요.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서 앞서 들으셨죠? 국민도 잘못됐다는 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국민이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한테 동조하지 아니하는 국민들은 그 본인의 국민이 아닌 모양입니다. 이런 얘기 하셨네요. 나는 정치가도 아니고 사회 운동가도 아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역사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일지라도 책망하는 것이 선지자가 할 일이다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제가 언뜻 생각나는 거 선지자 하니까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모세예요. 네. 그런데 선지자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나요?
뭔가 많은 거를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변과 후대의 평가죠. 예, 선지자는. 그런데 네. 본인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 부분 또 당혹스럽네요. 오늘 당혹스러운 일이 저는 상당히 많은데요. 네. 글쎄 지금 뭐 본인이 정치에 개입을 하시는 건지 종교의 어떤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지 구분이 지금 안 돼요. 네. 그래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왜 이런 활동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지 네. 여전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의 저 6분 정도의 격정적인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죠. 홍종선 기자님. 맞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이 전해졌는데요.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방역 협력은 고사하고 음모설로 회방을 놓아서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하다.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금 선량한 이 국민들 울고 있고 네. 한숨 쉬고 있고 이웃사랑 실천해온 목사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정광훈 씨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정광훈 씨는 반성은 차치하고 최소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는 게 도리인데 이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는데 좀 너무하다라고 하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이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 있다는 그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광훈 씨라고 지칭했다는 점에서 지금 청와대의 격앙된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인철 변호사님 도의적으로라도 미안한 신용이라도 하는 게 도리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사랑제일교회 발로 감염이 전파된 곳이 그래서 확진된 교회가 8곳이나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성경의 교리 중에 중요한 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거든요. 왜 그 교리는 간과하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자꾸 뭐 정부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물론 정부에 대해서 이제 팩트에 기반을 둬서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팩트를 체크 안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다소 선동적으로 그 비판할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팩트를 보면은 이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그 8.15 집회에 나가서 그다음 대면 예배를 해서 그래서 어쨌든 확진자가 총 190명이 생긴 게 그 자체가 팩트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미쳤기 때문에 어쨌든 사과한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광훈 목사가 이제 이번 17일 만에 16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날 코로나19로 입원을 했고요. 16일 만에 퇴원했는데 이제 퇴원했으면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겠네요, 장유민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들이 지금 줄줄이 남아 있는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보석대 전제 조건들, 그러니까 집안에만 거주하고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어떤 법원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검찰이 지금 보석 청구를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에 이 절차가 계속 이제 보류가 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이 절차가 개시가 될 걸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가지고 경찰에 고발당한 건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사랑제일교회에 이 관련한 명단을 요구했는데 일부 이 교인들의 명단을 누락하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퇴원 이후에 바로 줄줄이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이 땅의 기독교, 이 땅의 교회들을 더 곤란하게 하는 일들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그렇습니다. 이 광주광역시가 지난 8월 27일에 이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서구의 한 교회가 28일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했는데 이때 한 70여 명 모였고요. 아하. 이틀 뒤인 30일에도 또 대면 예배를 했는데 이때 또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 이 지자체 광주광역시 또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당연히 해산을 네. 이제 귀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회 목사의 설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답니다. 대체 어떤 발언을 했기에 그럴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광주 땅 벌써 빗자리가 쭉쭉 비었어 지금. 아이고 그거 내가 뭐 이 정도밖에 못했어. 성가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면 지나면 더 안 나오더라고.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신앙 가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뭐니 왜 천국 가야 되는데. 응? 코로나 걸리면 걸리죠. 전 가버리지 뭐 그래요. 무엇이 무서워요. 정말 우리 신앙이 이래가지고 무슨 놈은 복 받아요.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릴 자신 있습니까? 아니 자신 없어. 걸릴 수도 있어. 예배드리 다 건드렸잖아. 유인경 평론가님, 저 목사의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목사님의 설교 내용보다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한 시점이 7월 5일인데요. 광주 지역에서 2차 대유행으로 해서 2단계 사회적 격리를 시행했던 때였어요. 지금 정말 가족끼리도 잘 안 만나는 상황인데 네. 왜 교회에 잘 안 오냐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게다가 7월 말에는 부산에서 온 다른 교인과 2박 3일 동안에 또 수련회 형식의 네. 만남을 가서 다른 또 지역에 전파된 역할을 했는데 목사께서 얘기하기를 뭐 코로나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교인이 아니라 교인도 마찬가지고 교인이 아닌 분도 마찬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천국 가기보다는 방역 잘해서 예방 잘해서 코로나 안 걸리고 이 땅에 있는 내 가족과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실 말씀은 이 지상을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지 코로나 걸 같이 천국 가자 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코로나가 천국으로 향하는 프리패스는 아니잖아요.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광주뿐 아니라 대전에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 교회 내 집단 감염 이번이 처음인데요. 한 교회에서 무려 신도 9명이 한꺼번에 이제 확진이 됐고요. 또 그 교회의 목사님과 목사의 부인, 아내도 역시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네. 이 목사와 아내가 한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네. 참석한 다음에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오한과 발열. 그러면 당연히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에 참석을 해서 혹시 그게 확산에 어떤 기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금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목사 포함해서 지금 교인 총 14명이 확진 판정받는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 집단 감염, 이 교회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바로 거짓말 때문이었다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이 목사, 대전에 있는 목사의 아내 되시는 분, 부인 되시는 분이 지난 15일 날 인천 계양구 쪽에 있는 교회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아마 거기에서 감염이 된 걸로 추정을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16일, 17일경부터 오한이라든지 이제 발열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난 거는 20일경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25일까지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버틴 겁니다. 그리고는 그 15일 날 기도 모임에 참석했던 사실을 숨겼어요. 네.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그 남편 되는 그 목사분이 이런 사실이 있었다면 자신의 교회 신도들한테 알려야 되죠. 알려야 되고 또 당연히 가가지고 빨리 그 검사를 하라고 이 독려하는 게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 사실을 숨겨버린 겁니다. 네.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이죠. 네. 이건 나중에 책임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극히 일부 교회의 이런 모습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면서 마치 기독교 전체가, 교회 전체가 이렇게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오도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러울 겁니다. 진짜 일부 교회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교회 앞에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현수막이 걸리기도 하고요. 이런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런 해시태그를 올리면 거기에 또 이걸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고 게시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디자인 회사의 대표님이 이 이제 글을 도안해서 사과 문구를 도안해서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인데 왜 이런 걸 배포했느냐라고 이제 여쭈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라는 거는 사회적 책임을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이 미안하다는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다는 걸 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모습처럼 우리 교인들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걸 이제 무료로 배포했다 했고 이 무료로 배포받은 분들이 또 온라인에서 이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진심으로 미안한 것은 뭔지 아세요?
그 교회들도 이 방역 수칙을 지키고 있는 교회들도 그 성도들도 다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을 거 아니야. 하지만 왜 방역 수칙을 지킵니까? 지금 지켜서 지금 지키지 않으면 더 코로나가 확산되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그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모범을 보여하기에 지금 대다수 교회들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꼭 대면 예배가 중요하다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이렇게 오도를 하면 사회적 방역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마스크는요, 지금 국민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스크 관련 이런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영상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시내버스를 타려는 남성인데 보시면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기사가 다른 승객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태우지 않죠. 탑승을 저지했네요. 네, 이렇게 운행을 한 10분가량 하고 있는데 한 저렇게 사람이 이제 이 버스를 또 불러 세웁니다. 네. 그런데 좀 택시를 타기 위해서 네. 그 사람과 지금 마스크를 썼지만 그 바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타자마자 저렇게 기사에게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네.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 저 버스 기사님이 탑승을 저지했던, 저 버스 탑승이 저지됐던 저분이 보세요. 처음에는 지금 버스 승강장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블랙박스는 뭐냐면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버스 다음 정거장까지 쫓아옵니다. 다음 정류장까지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버스 기사님을 저렇게 무차별 폭행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아마 타려고 할 때는 이 본인이 마스크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버스에 탑승하려고 하니까 기사분이 당연히 퇴짜 놓죠.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안 된다고 하니까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스크 내가 사가지고 와서 착용하고 탈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자가용입니까, 버스가? 그러니까 이제 버스는 당연히 이제 출발을 했겠죠. 근데 이제 아마 본인은 화가 났나 봐요. 그 길로 택시를 타고 5정류장을 앞에 미리 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버스가 이제 정차하니까 그때 이 버스에 올라가지고 기사분을 저렇게 폭행을 한 건데요. 네. 저 때는 아마 인근에서 마스크를 샀나 봐요. 아하.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네. 자,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관련해서 경찰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이 남성이 인근에 마스크를 사오겠다,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하였으나 버스가 출발하자 이런 범행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저 당시에 버스 기사님이 자신의 안전까지도 위태로운 순간이었는데도 끝까지 승객들을 보호했다면서요. 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저희가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꼼짝 않고 앉아서 폭행을 당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근데 왜 그러나 했더니 버스가 비탈길에 있을 경우에 그래요? 앉아서 제동장치를 밟아야만 미끄러진다든가 승객이 넘어진다든가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네. 계속 맞으면서 발로는 끝없이 제동장치 밟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본분이 뭔지라는 저 기사님에게 일단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마스크를 놓고 올 수도 있고 놓치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마스크 거리라 그래서 안경거리처럼 마스크를 그랬죠. 끊을 수 제품도 있고요. 저만 해도 건망증이 심하기 때문에 비닐에 여벌의 마스크를 2-3개 정도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부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놓고 왔다라는 게 무슨 굉장한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흥분해서 수많은 연속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언제까지 마스크 논쟁이 이어져야 될지 제발 좀 마스크 꼭 착용합시다. 저 상황은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승객들의 안전 때문에 버스 기사님이 탑승을 저지한 건데 저 이른바 보복 폭행입니다. 5정거장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폭행 가했잖아요. 당시에 정말 많은 승객들의 안전까지 책임졌던 그 버스 기사님 얘기까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서 비탈길이라 브레이크를 놓으면 제 2차 사고가 큰 사고가 나겠더라고. 하고 손으로만 방어를 이렇게 했죠. 보세요.
적극적으로 저항도 못해요. 그냥 손으로만 얼굴을 피하면서 막고 있을 뿐입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저도 저 영상 보면서 도대체 50대 남성은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본인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감히 버스 기사가 나를 무시해?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화가 났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 화가 나는 순간에 폭행을 했으면 이게 우발 범죄가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이건 우발 범죄도 아닙니다. 자, 한참 있다가 약국 가서 마스크도 구입했죠. 택시 타고 따라가는데 아마 이게 수분 걸렸을 거거든요. 그 수분 동안 본인의 이제 화를 좀 이렇게 진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수해야지 찾아가서 한 거는 이거는 계획범죄입니다. 지금 특수상해로 구속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일벌 몇 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이 코로나 국면에서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인천시 연수구가요. 민경욱 전 의원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어제 왜요?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민 전 의원 자가격리 중입니다. 그런데 유선상 계속 연락을 해봤더니 받질 않았던 거예요. 결국엔 이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 부재 중이었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이탈을 한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네. 인천 연수구는 바로 연수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이면 누구보다도 더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일 텐데 민경욱 전 의원은 왜 자가격리를 이탈했을까요? 김복준 의원님.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은 지난달 16일 날 나사렛 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됐다. 네. 그러면서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라. 이 법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없었던 이유는 모르는 전화번호로 자꾸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안 받았더니 그게 아마 방역 당국이었던 모양이다. 그 바람에 통화가 되지 않았던 건데 아마 그 내가 집을 비웠을 때는 그 코로나 검사를 내가 받으러 갔을 때 온 것 같다. 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이거 나는 2번에 걸쳐서 자발적인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네. 나를 지금 고발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정치적인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접촉자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이 자가격리를 스스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절대 다수의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 하신 분들은 안 지켜도 되나요? 이건 아니죠. 네. 왜 이렇게 요즘 여기저기서 정치 탄압이란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팩트체크 차원에서요. 홍종생 기자님, 민경욱 전 의원의 말처럼 음성 판정 받으면 자가격리가 그때부터 해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자체에게 전달한 대응 지침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자가격리 해제 기준이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당연히 증상이 없어야 돼요. 증상이 없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확진 환자와 최종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정오에 이것이 해제되고 모니터링이 종료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말하자면 지금 음성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증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규정대로라면 자가격리를 이탈했다고 보는 방역 당국의 판단이 맞다는 거 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역 지침에 관한 걸로 고발이 됐는데 앞서 들으셨죠? 유인경 평론가님, 정치적 탄압이다. 논점을 흐리고 있어요,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아마 이제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초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초등학교 다닐 때 숙제했어? 하고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 내 교복 왜 안 빨아놨어? 그래갖고 완전히 다른 말을 엉뚱하게 말고 잡는 것처럼 네. 방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코로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의혹을 자꾸 외치니까 내가 무섭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지금 사실 잘 안 들립니다. 민경욱 전 의원님 참 유능한 앵커였고 또 훌륭한 국회의원이셨는데 앞으로라도 좀 이런 얘기 안 해주시는 것이 국면 전환이나 입장 바꾸기나 이런 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좀 지겹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충북
청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청주에서 나래 주간보호센터, 이게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네.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90대인 이용자 한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그 며느리인 70대 방문보호사 그리고 그 40대 조카도 연이어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나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셨던 또 다른 80대 이용자분 그리고 40대 직원 줄줄이 연쇄적으로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이 감염고리에서 핵심적 인물로 지목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김복준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나래 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90대 이 여성분이 계셔요. 네. 근데 그 여성분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네. 그 며느리라는 분은 이제 70대인데요. 네. 이분이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숨겼어요. 아하. 코로나 그 광화문 그 집회 참석자들은 진단 검사 받으라고 이제 저 행정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 집회에 갔던 사실을 숨기고 진단 검사를 받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 바람에 이제 아마 그 추정컨대 그 시어머니인 그 아까 말씀드린 90대 시어머니도 감염이 된 것 같고 조카까지도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실제로 그러한지 이 여성으로부터 90대 노모 그다음에 조카한테 연결이 된 것인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해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역학조사에 의해서 그게 확실하다면 뭐 진단검사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 규모를 파악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아하.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서울 광진구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광진구에 해민병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 한 명이 이제 확진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28일과 29일 날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접촉자가 28명인데 그중에서 9명이 추가 확진이 된 겁니다. 아하. 근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의 증상이 나타난 게 3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오기 전에는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출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한테 바이러스를 이렇게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는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안심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해민병원이 전체가 폐쇄됐고 지금 상당히 주변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지금 걱정이 많을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여러분, 정말 중국이요. 지금 국면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한에서요. 지금 중국은 이른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학생들 전면 등교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중국 그중에서도 우한이 어딥니까? 이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 최대 피해 지역이었는데 9월 1일을 기해서 우한 지역에 그 이제 교육기관이 등교를 시작했어요. 이 우한 지역의 이 교육기관 수만 2,842개고 학생 수만 139만 9천 명이라는 겁니다. 아니, 마스크도 안 쓰고 앉았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지금 등교를 하는데 조건은 있어요. 어떤 기준은 있는데 지켜야 된다는 게 좀 들어보세요. 일단 등하교 때 마스크 써라. 교내로 들어올 때 발열 검사해라. 근데 교내에 들어오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등하교 때 다만 가급적 대중교통 좀 피해라. 뭔가 좀 느슨해 보입니다. 아니, 보세요. 저렇게. 우리로서는요. 지금 저 모습을 보세요. 저 학생들이 앉아있는 모습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저 모습은요. 유인경 평론가님. 아니 근데 이 중국이 이제 신학기를 맞아 지난 1일부터요. 전국에 우한만이 아니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유치원까지 모든 학생들대로 등교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중국 인구가 어마어마한 거 아시죠?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인구 3억 명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 3억 명을 모두 학교에 가게 만들었다는 거는 중국이 우리 이제 코로나19 종식됐다라고 대내외에 과시하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진짜일까? 네.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뭐 대남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좀 줄어서 종식된 거 아니냐 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외 선전용이 아닌가 해도 우려를 갖고 있고요. 제발 제일 중요한 건 정직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안전하다는 거 중국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이요. 도의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지금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지금 방역에 성공한 것처럼 140만 명의 학생을 등교를 해요. 전면 등교를. 그것도 마스크를 안 씌운 채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요. 자, 이런 사람, 이런 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느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는 노래가 지금
많은 분들의 속을 뻥 뚫리게 하고 있다는데 대체 어떤 노래인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지 짐승이 사는지 바깥 날씨 어떤지 알 리가 없지. 집에서 안 나간 지 벌써 반년이나 지나갔네. 뱃살이 는다 배달 음식 시켜 먹다 살이 찐다. 바닥이 보인다 모아놓은 비상금이 사라진다. 알바에서 잘려 일거리는 없어 방구석에 박혀 썩어가는데 니들은 마스크 없이 하고 앉았냐.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방도 끊고 친구랑 매일 봐도 PC방도 끊고 나가서 놀자는 약속도 뒤로 하고 최대한 집안에서 박혀있는데 사이비 집회 모이질 않나 클럽에 모여서 춤추질 않나. 조금만 더 조심하고 신경 쓰면 되는 게 그렇게 내들한테 어려운 거냐. 거리두기 단계발령 PC방 노래방을 모두 다 닫고 밖에 잠깐 나가는 것도 마음 졸이면서 다녀야 해. 한 번 뚫린 구멍 사이로 후두풍 감염자가 늘어나는데 언제 끝날지 가만히 없다. 이제라도 조심하라. 네, 리듬은 상당히 박자는 상당히 빠릅니다만 저 자막 가사를 보니까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노래도 잘하고 목소리도 청량해요. 그런데 가사가 정말 이 방구석에서 우리 틀어박혀서 사실 이거 지금 코로나 지침 지키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네. 고충. 또 그런데 그 지침 지키지 않고 밖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녹아 있어요. 하다 보니까 지금 누리꾼들이 굉장히 호응하고 있고 1일 기준으로 벌써 조회수 16만 돌파하고 댓글만 2,500개인데요. 네.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 누리꾼들이 댓글 단 내용을 보면 네. 와 사회거리 두기 추천곡이다. 보건복지부가 이 코로나19 주제곡으로 선정해야 된다. 네 이런 것도 있고요. 맞는 말 대잔치다. 내 마음에 쏙 들어갔다 나왔냐 이렇게 공감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우리가 마음이 좀 많이 우울해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블루 확 날리는 노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진짜 홍종선 기자님 말씀처럼 가사 몇 군데면 조금 순화하면요. 가사를 순화하면 정말 우리 온 국민한테 지금 코로나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그 국민송으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도권 일대 이른바 2.5단계,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 서울시가요. 마스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각심을 주는 포스터, 대형 현수막을 공개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이제 다 착용을 하잖아요. 근데 불편하다고 좀 불평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포스터를 보면은 그 불평이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기발한 포스터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사진과 우측에 있는 사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좌측에 있는 사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방역 마스크를 쓴 시민의 모습이고요. 우측에는 뭐냐면 이 환자가 산소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저렇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당신은 어느 마스크를 착용하겠습니까? 남이 씌워질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스터를 이제 했는데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떤 그 경험을 했는데 그런 경험이 생각이 나는데요. 한 얼마 전에 어떤 그 병원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한 그 환자들을 보게 됐는데 환자들 여러 명이 관 같은 데 누워가지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환자 같아서 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아니 저 환자도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의사가 말하기를 폐암 말기에 지금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담배 때문에 이제 폐암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친구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질병, 뭐 코로나든 질병, 폐암이든 이미 걸리면 치료도 어렵고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서울시의 현수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로요. 표현은 문구는 섬뜩합니다. 오싹합니다. 어느 마스크를 쓰시겠습니까? 남이 씌워줄 땐 늦습니다. 보세요. 저 문구는 오싹하지만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짜 일견 이해가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정말로 남이 씌워주면 늦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요. 서울시에서도요. 마스크 착용 세부 지침을 내놨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죠. 31일에는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되는지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안내를 했는데요. 우선은 실내 공간, 집합 모임, 행사, 집회가 열리는 공간에선 당연히 착용을 해야 되고요. 실외라고 하더라도 2m 이상 간격을 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하. 어떤 경우냐면요.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 그러니까 집이나 이런 곳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음식물을 먹을 때 또 마스크를 착용하면 이제 호흡 곤란이 오거나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요일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오늘이 일월화수. 예, 지금 나흘째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네, 사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이 점심시간이 되면 한 12시 반이다라고 하면 식사 12시부터 점심시간에 한참 점심 먹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텅 비어 있습니다. 세상에. 네, 왜 그러냐면 재택근무도 많아졌지만 출근을 한다고 그래도 도시락 싸워서 그것도 동료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혼자 먹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저렇게 식당과 한산하고요. 지금 택시가 굉장히 줄줄이 늘어섰죠. 무슨 시위하는 거 아니고요. 서울 서부역 앞인데 지금 우리가 모두 지역 간 이동 자제하고 있잖아요. 기차 승객이 굉장히 급감하면서 한 2시간은 기다려야 손님 한 명이 탄다고 해요. 그 외에도 대한민국 사실 위성에서 봐도 불야성이다. 대한민국 세상에. 남쪽만 보인다라고 했던 서울인데 이 최근 보면은 저녁 9시부터 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면서 한 8시 50분, 아이고. 9시 되면 간판 끄고 인적도 없고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시간이 멈춰버린 유령 도시 같다.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멈춰버린 도시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딱 들어맞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지금. 예, 뭐 말 그대로 이렇게 표현하대요. 정막강산. 네. 밤 9시 이후에는 정막강산이다 아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촌 먹자골목 아마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셨을 거예요. 거기 뭐 완전 불야성이죠. 근데 거기에 뭐 대학생들이건 직장인이건 아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거리가 텅텅 비었다고 그러고요.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6일까지 2.5단계 6일까지 휴업을 결정한 그런 가게들도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는데 네. 문제는 이분들도 영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 업주분 사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안 나와서 한 테이블 받기도 어렵고요. 저녁 역시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안 나와서 길거리가 어두우니까 간판불도 꺼지고 이래서 손님이 없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예약을 많이 하는데 학생들도 예약하는 그 줄줄이 다 예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너무 진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근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 사실 방역도 중요합니다만 저런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중요하잖아요. 예, 혹시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커피 전문점에서 창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메뉴판 밑에 힘듭니다. 아유. 힘듭니다. 저 3번이나 힘들다고 했을 경우에는 1000번은 힘든다는 마음이 아유. 들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저께 진주 씨의 옛날 노래긴 하지만 난 괜찮아라는 노래가 흘러나오는데 옛날엔 되게 신났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으니까 안 괜찮아라도 너무 가슴이 아팠고요. 네.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은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매출이 오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임대료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 임대업 또 건물주들이 깎아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 임대업도 조금은 이날의 대책을 좀 확대해서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영업 중단으로 수익이 끊긴 소상공인이랑 이럴 때는 긴급 생계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좀 적절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여진다면 제가 내는 세금이 하나도 안 아까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도권의 식당들은 밤 9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이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편의점도 밤 9시에 매장 내 취식이 안 된다면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그러니까 9시에 술집과 이제 식당을 못 가게 하니까 혹시 사람들이 편의점으로 몰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편의점에서도 9시 이후에는 이제 휴식이 금지돼 있어요. 다음날 5시까지. 그래서 이제 혼밥족들도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이 많은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면 코로나는 오후 9시 넘어서만 퍼지느냐? 24시간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그 비판이 있는데 글쎄요, 저는 그건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걸 전면적으로 금지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보듯이 이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코로나 이제 방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이런 말도 해요. 오직 힘들면은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도저히 장사가 안 되니까 뭐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죠. 또 세금은 세금대로 또 나가죠. 그렇다고 뭐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두 달이면 버티겠지만 이게 벌써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거의 이제 반년이 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고 지금 진짜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어쨌든 시민들이 뭐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요. 붐비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편맥 쪽, 편의점에서 맥주를 이제 사고 마시는 사람들을 단속을 하니까요. 길맥 쪽이 나온 겁니다. 길거리 맥주의 약자인데요. 길에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 공원으로 이제 자리를 잡기 아이고. 시작한 겁니다. 특히 경의선 숲길, 한강 공원을 찾는 발걸음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진짜 왜 저럽니까? 왜 머리를 이상한 쪽으로 쓰세요? 공원에서 음주 중인요. 시민 목소리 한번 들어봐.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데가 없. 집에 여태 짱 박혀 있었으니. 물론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9시 이후는 가지 마. 라고 이걸 다 가다 둔다 하면 속박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걸 견뎌내겠냐고. 못 견뎌내요. 3주 만에 났어요. 3주 만에. 다 나가고 싶죠, 김복주 네. 의원님. 지금 저 말하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참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디나 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특별히 여전히 있어요. 에? 인생 스스로를 참 스스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이제 저런 분들인데요. 저게 일정한 기간이잖아요. 어느 정도까지만 좀 지켜주면 이제 그 서로 다 똑같이 편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건데 네. 그걸 못 지켜가지고 그래 그 뭐 맥주 밖에 나가서 안 먹으면 안 됩니까? 집안에서 마시면 안 되나요? 그건 전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저런 분들 보면. 네. 자, 이런 가운데요. 여러분, 내가 타는 버스는 소독을 어느 정도나 할까 궁금하시죠? 대중교통 소독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홍종선 기자님. 네, 버스 하루에 4차례 소독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독이라는 게 뭔가 균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유해 물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기 때문에 이 소독을 하고 나서는 환기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버스기사분들도 하는 말이 있어요. 네. 배차 간격이 같아서 이 환기시킬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소독은 잘 되고 있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우리가 이거는요, 쉽게 상상이 돼. 우리가 집안의 욕실도요, 그 강력한 세제로 닦고 나면 문을 양옆으로 열어놔야 됩니다.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돼요. 왜? 유독한 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렇게 환기를 안 시키고 바로 버스를 탑승하게 되면 승객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실내, 그러니까 소독 후에 그 실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흡입을 하게 되죠. 그 생리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진짜 이것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어서 그냥 소독만 하면 되는 거겠지. 그냥 마음껏 숨 쉬어도 되겠지. 물론 마스크는 쓴 채 하겠지만요. 이런 우려가 있어요. 서울시의 반응은 나왔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근데 서울시도 사실 미비한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방역 매뉴얼에 환기 규정에 대한 그 규정은 제대로 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미비점을 인정했는데 저는 옛날부터 저렇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네. 저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실제로 어떤 전문가들은 네. 저거 별로 효과가 없대요. 오히려 그 국민들에게 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호흡기 질환 아닙니까? 저것도 호흡기에 들어가면 질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저거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면 조금 더 힘이 들지만 이 소독제를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닦는 겁니다. 손잡이라든지. 그래야지 균이 완전히 죽지. 저렇게 대충 뿌리면은 코로나19가 전멸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만 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물론 노고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소독제를 손잡이 같은 데 꼼꼼하게 이제 닦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뭐 공기중으로 이렇게 기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건강에도 좋고 효과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게 환경 오염이 더 심해요. 저렇게 막 뿌리고요. 저게 비가 나와서 이제 이게 또 그 지하수 같은 데 흐르면 그게 또 환경 오염이 되거든요. 맞아요. 저런 방식은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정도면요. 이제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장유민 변호사님, 예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내일 오늘 7시부터 KTX 예매가 가능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연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본이 추석 연휴 기간 열차 내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요. 창가 좌석에만 이제 예매를 허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시스템 정비를 하느라고요. 바로 오늘 개시될 수 있었던 이 예매가 연기가 된 겁니다. 이건 KTX뿐만 아니라요. 무궁화호, 새마을호 모든 열차가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연기로 인해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러니까 8일, 9일에는 예매가 가능한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창측 좌석만 예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평소보다도 절반 정도밖에 좌석이 없다는 거예요. 추석 명절 때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있을까요? 자, 귀성할 이 의사가 지방을 떠나 서울에서 생활하시는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주간에 사람들이 많이 내려갈 것 같아서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피해서 한 주 미리 가거나 아니면 한 주 늦게 고향에 내려갈 생각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그렇게 유연하게 조정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가는 게 꺼려져서 가족들에게는 이미 말하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는 좀 미루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아쉬워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가서 만약에 걸리게 되면 혹시라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저 두 마음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정말 한 달 정도 남은 추석 때는 그나마 조금 완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세 남자가 눈물을 흘렸다니까 이거 걱정되는데요. 누굽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3명의 연예인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수 최성욱 씨, 배우 박광현 씨, 그리고 뮤지컬 배우 박세욱 씨인데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MBN의 보이스 트롯에 출연 중이라는 겁니다. 네. 그 밖에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바로 이 보이스 트롯 무대에서 어머니 아니면 가족들을 생각하는 눈물의 무대를 선사했다는 건데요. 최성욱 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의 사연을 담은 3호곡을, 그리고 박광현 씨는 어머니와 가족에게 선사하는 노래를 불러서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고요. 뮤지컬 배우 박세우 씨, 부모님을 위한 노래로 부모님의 감사함에 화답했습니다. 네. 이 엄마라는 거, 어머니란 단어요. 엄마, 어머니는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불러보세요. 되뇌어 보세요. 눈물이 쫙 납니다. 공통점은 엄마예요. 이 도전자가 불렀던 노래예요. 그럼 먼저요. 최성욱 씨 무대 한번 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바람 불면 감기 들세라. 안 먹어서 약해질세라. 힘든 세상 뒤처질세라. 사랑 때문에 아파할세라. 우리 엄마가 보고파. 원곡자인 나훈아 씨 못지않게 감정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이제는 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었다면 이제는 남자의 눈물은 무죄. 아하. 무죄 정도가 아니라 매력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엄마를 떠올리면 다들 뭐 눈물 흘리거나 사과를 하고 싶어지지만 나훈아 씨의 홍시란 노래는 아이로 돌아가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어서 훨씬 더 교감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다
눈물이 고였고 레전드 심사위원 혜은이 씨는 본인은 엄마 생각이 나시는지 이렇게 코까지 빨갛게 하면서 했었고 저도 저 방송을 통해서지만 보고서 이제 덩달아 울어서 반성까지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이 노래가 주는 치유의 힘이 아닐까. 다시 한번 모든 그런 시청자들에게 엄마를 한 번이라도 그리워하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울지만 말고 엄마한테 전화합시다. 아들들. 맞아요. 네. 최성욱 씨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불렀는데 대체 무슨 사연이 담겨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시라는 곡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곡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암투병 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가수가 되길 가장 바라시던 분이 어머니였고, 그리고 방송에서 자기를 위한 곡도 꼭 좀 불러달라고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홍시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15년, 16년 정도 노래했는데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대를 빌어서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 다하여라. 그 말이 딱 떠오르네요, 진짜. 그래요. 이상하게 꼭 그 어머니가 보고 싶거나 어머니의 고마움을 알 때쯤 되면 어머니는 안 계시죠.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아마 이거 최성욱 씨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가수로 데뷔해서 뭐 아마 메인 보컬 담당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마 2009년도에 활동을 멈추게 되고 그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위한 노래, 사실 가수가 어머니를 위한 노래 하나 정도 못 불러드린 게 이게 아마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겪게 된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매일 술 마신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자꾸 이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까지 맞아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늘 나만 사랑했던 어머니가 뒤늦게 머릿속에 떠올라서 지금 어머니를 위한 노래를 불렀다면 이제 최성욱 씨는 원위치 된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지금도 최성욱 씨는 외로울까요, 홍종선 기자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6월에 걸그룹 캐츠의 그 출신의 김지혜 씨랑 결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또 러브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네. 일단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건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는 잘 연결이 안 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지나서 이제 최성욱 씨 옆에 엄마가 없을 때 김지혜 씨를 다시 만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한 겁니다. 굉장히 큰 응원군이 돼주고 있다고 하는데 또 한 명의 응원군이 김지혜 씨 옆에 어떻게 보면 함께 왔습니다. 장모님이에요. 최성욱 씨 네. 보면서 아이고 우리 사위 귀엽다, 잘생겼다, 노래 잘한다, 최고다. 굉장한 응원군을 또 그렇군요. 최성욱 씨가 얻었습니다. 역시 사위 사랑은 장모님이세요. 자, 다음으로 소개할 눈물 흘린 남성은 누굴까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바로 배우 박광현 씨입니다. 배우 네. 박광현 씨가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라고 이제 놀랄 정도였는데요. 일단 1라운드에서 보릿고개를 이제 선사하면서 가창력을 뽐냈고요. 또 팀 미션 때도 한 편의 뮤지컬과 같은 무대를 선사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라운드에선 여자의 일생을 불렀는데요. 박광현 씨가 바로 이 노래를 어머니에게 선사한다고 하면서 정말 기량을 뽐냈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강적을 만난 거예요. 문용현 씨가 워낙에 강적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떨어졌는데 레전드 심사위원들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 회의 끝에 말 그대로 추가 합격, 와일드 카드의 마지막 주자로 박광현 씨를 선정했습니다. 네. 레전드 심사위원들이 볼 때도 박광현 씨의 자질이 탈락시키기 너무 아까웠던가 봅니다. 그 무대 함께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 노래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그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제 아내를 만나고 제 딸을 낳은 일입니다. 기뻐서 눈물이 납니다. 항상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역시 나이 들면 철든가 봐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네요, 박광현 씨도. 그렇죠. 근데 그 사실은 보이스 트롯만이 아니라 입시건 입사 시험이건 추가 합격이 덜 짜릿짜릿하거든요. 네. 짜릿하게 된 건 뭐냐면 박광현 씨가 심사위원들이 볼 때 너무나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꺾기까지 잘하는구나. 게다가 어머니를 사랑한 진정성이 보였기 때문에 저렇게 단맛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추가 합격하셨으니까 더 남아있는 재능까지 더 폭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